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전 세계 외교관들이 모인 브뤼셀 회의장에서 푸틴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 25년간 한국을 연구해온 독일 최고 외교관 마틴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을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곧 그가 발견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998년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미국, 일본, 독일 모든 기업들이 모스크바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국 기업들만 남았어요. 남기만 한 게 아니라 더 많은 러시아인을 고용하고 더 큰 투자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러시아 가정을 구한 초코파이 이야기까지. 과연 2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놀라운 우정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마틴 폰 라인하르트입니다. 저는 독일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30년 동안 외교관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 뭐냐고요? 다른 나라들을 연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 나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마치 탐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범죄를 해결하는 대신 저는 나라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왜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걸까요? 왜 싸우는 걸까요? 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는 걸까요? 제 사무실은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있어요. 큰 정부 건물 4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은 하얗고 깨끗했어요. 나무로 만든 큰 책상 3개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서류와 보고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시아 지도가 커다랗게 걸려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작은 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커피를 마시며 아시아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어요. 중국, 일본, 북한,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 사람들이 이런 나라들에 대해 질문을 하면 저는 답변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한국이 정말 파악하기 쉬운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마치 학교에서 교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는 똑똑한 아이들도 아니고요. 뒷줄에 앉아있는 말썽꾸러기들도 아니고요. 그냥 한가운데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 말이에요. 저는 한국이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면 한국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국에게 다른 것을 하라고 하면 한국은 그것도 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은 아무도 너무 화나지 않을 만한 중간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침 회의 시간에 동료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던 기억이 나요.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절대 편을 들지 않아요.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해요.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들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쭐해하고 있었어요. 제 책상에는 한국에 대한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파일들 안에는 한국의 경제, 군사,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들은 숫자와 차트, 그래프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정리정돈되어 있고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어떤 나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고서나 파일, 차트에서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나라의 진짜 모습이 저 같은 외교관들이 완전히 놓치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지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제 사무실로 와서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서 마치 수업을 하는 것처럼 한국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단어들을 쓰고 복잡한 정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똑똑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이 똑같았어요. 출근해서 보고서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집에 갈 때는 중요한 일을 했다는 기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제 삶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이 위험할 수 있어요. 뭔가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거든요. 질문하는 것을 멈춰요. 자신의 생각이 아직도 맞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믿기 시작해요. 저는 마치 25년 동안 더러운 창문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나라의 대략적인 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들은 모두 놓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었을 색깔과 질감, 작은 움직임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사실 한국을 연구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자신의 생각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마 저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다른 사람들이 쓴 보고서를 읽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더러운 창문을 통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모두 같은 흐릿한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중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무언가를 곧 배우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2024년 6월 26일. 저는 이 날짜를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날 저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실 중 하나에 앉아 있었어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실 말이에요. 정말 크고 엄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테이블이 너무 길어서 반대편 사람들한테 말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 했어요. 벽에는 유럽 모든 나라의 국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큰 창문들을 통해서는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이 내려다 보이고 있었어요. 27개 유럽 나라에서 온 외교관들이 그 거대한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 무역 분쟁, 그리고 저 같은 외교관들을 바쁘게 만드는 복잡한 국제 문제들 말이에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앞에는 서류로 가득 찬 두꺼운 파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과 물컵들이 테이블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커피 냄새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비서가 회의실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의 진행자에게 뭔가 급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진행자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우리 모두에게 말했어요. 논의를 잠깐 중단해야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국제 언론에 중요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걸 들어봐야겠습니다. 천장에서 큰 텔레비전 화면이 내려왔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모하던 것을 멈추고 화면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푸틴이 텔레비전에 나타났어요. 러시아 국기가 걸린 연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항상 기자회견에서 그렇듯이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국제 관계와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내용이었어요. 비슷한 연설을 전에도 여러 번 들어봤던 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절반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푸틴이 제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서류에서 고개를 너무 빨리 들어서 커피잔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다른 외교관들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푸틴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분명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압력에 굽히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들이 독립적인 나라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제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와 펜이 테이블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떤 외교관들은 노트에 미친 듯이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을 살짝 벌린 채 화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해가 동쪽 대신 서쪽에서 뜬다고 말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푸틴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고요? 제가 25년 동안 약하고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해왔던 바로 그 한국을 말이에요. 머릿속에 온갖 질문들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푸틴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한국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게 뭘까요? 한국이 뭘 했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에게서 이런 칭찬을 받게 된 걸까요? 푸틴이 연설을 마친 후 텔레비전 화면이 다시 천장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한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모두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저는 다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다른 외교관들이 무역 정책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동안 저는 계속 푸틴의 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 그 말들을 적고 3번이나 밑줄을 그었어요. 회의가 끝나자 호텔 방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머리가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세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제가 놓친 게 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푸틴이 왜 한국에 대해 그렇게 놀라운 말을 했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이 수수께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오랜 친구 안드레이 파블렌코에게 전화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새로운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전화 통화가 외교, 우정, 그리고 나라들이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푸틴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은 지 사흘 후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카페는 옛날 스타일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들이 아마 50년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간내린 커피향과 달콤한 빵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제 맞은편에는 안드레이 파블렌코가 앉아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러시아 남자였는데 회색 머리에 다정한 파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와는 15년 동안 알고 지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나라들이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러시아와 아시아에 대해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푸틴의 연설 다음 날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푸틴이 한국을 진정한 친구라고 했을 때 정말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베를린과 모스크바 중간 지점인 비엔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안드레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이 만남을 위해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블랙커피와 사과, 케이크 한 조각을 주문했습니다. 저도 커피를 주문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안드레이가 말해주는 모든 것을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제가 말했어요. 푸틴은 왜 한국을 칭찬한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안드레이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천천히 저었어요. 뭔가 오래전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틴, 이건 정치나 전략에 관한 게 아니야. 26년 전에 일어난 일에 관한 거야. 너무 사소해 보여서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배우지 못한 일 말이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봤어요. 1998년을 기억해? 러시아 경제 위기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어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됐고요.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러시아에게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망했을 때 모든 외국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어. 미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 독일 회사들 모두 짐을 싸서 몇 주 안에 모스크바를 떠났어.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하지만 한국 회사들은 아니었어. 삼성, LG, 현대, 대우 모두 그대로 있었어. 남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회사들은 사업을 더 확장하기까지 했어. 특별 세일 행사를 열었어. 다른 모든 회사들이 사람들을 해고할 때 러시아 직원들을 더 많이 고용했어. 저는 노트에 쓰던 것을 멈췄어요.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제가 물었어요. 사업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안드레이가 다시 미소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눈이 약간 촉촉해 보였어요. 그때 나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 한국 회사들과 에너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거든. 다른 회사들처럼 모든 걸 취소하고 떠날 거라고 예상했어. 잠시 멈추고 커피를 또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삼성 러시아 지사장이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 러시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고 했어. 러시아는 친구라고 했어. 그리고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고 가면 안 된다고 했어. 제 가슴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한국에 대해 제가 머릿속에 쌓아올린 벽에 작은 금이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틴, 정말로 한국을 보는 제 시각을 바꾼 이야기를 들려줄게.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커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 내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 힘든 임신이었어. 매일 아팠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의사들이 아내와 아기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이 기억이 그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도한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어. 러시아 음식도, 약도, 아무것도. 아내가 매일 더 약해지고 있었어. 아기를 잃을까봐 정말 무서웠어. 안드레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누군가가 준 한국 과자를 먹어봤어. 초코파이라고 하는 거였어. 그냥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간 간단한 초콜릿 케이크였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가 그걸 먹어도 아프지 않았어. 저는 펜을 내려놨어요. 더 이상 메모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아내는 초코파이를 하나씩 먹었어. 아프지 않게 하는 유일한 음식이었어.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 이건 한국에서 온 선물이라고, 사람들을 생각해주는 나라에서 온 선물이라고 말했어. 안드레이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났어. 미하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미샤라고 불러. 그런데 가게에서 초코파이를 가리키며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마야. 그 한국 과자를 마마라고 불렀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마치 세상이 제 발밑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안드레이가 아내와 초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주위 카페는 점점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를 피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커피와 빵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짚어보고 있었거든요. 25년 동안 저는 한국을 강한 결정을 내리기 무서워하는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드레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정과 의리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이가 사과 케이크를 다 먹고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했어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틴, 좀 더 최근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줄게. 한국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준 일 말이야. 휴대폰을 꺼내서 2019년 뉴스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일본이 한국의 수출을 막았던 일 기억해? 반도체 소재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일본이 갑자기 한국이 컴퓨터 칩과 휴대폰 화면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소재들 판매를 중단했어요. 마치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끊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일본의 똑똑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런 특별한 소재들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들 없이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들이 제품을 만들 수 없을 터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에 사과하고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안드레이가 계속 말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 산업이 몇 달 안에 무너질 거라고 했어. 저도 그런 예측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독일 신문들이 한국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정부의 한국이 아마 빨리 타협할 거라는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 안드레이가 말했어요. 러시아 정부가 그 상황에 대해 긴급회의를 열었어. 테이블 너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가 그 회의에 있었어, 마틴. 정부 관리들이 러시아가 한국을 도와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었어. 일본이 맡고 있던 소재 중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거든. 한국에 팔 수 있었어. 저는 놀랐어요. 러시아가 이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고려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회의에서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1998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한국이 러시아와 함께 있어줬다고 말했어. 이제 한국이 위기일 때 러시아가 도울 차례라고 했어.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어. 안드레이가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동의했어. 한국의 고순도 불화수소와 필요한 다른 화학물질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어. 조건도 없고 특별 거래도 없이 그냥 우정으로. 다시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는데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국제 관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서로 돕는 나라들 말이에요. 한국이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어요. 안드레이의 미소가 더욱 커졌어요. 한국이 고맙다고 했지만 거절했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 저는 쓰던 걸 멈추고 글을 올려다 봤어요. 거절했다고? 그런데 왜?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야, 마틴. 친구라고 해도 남의 도움에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아.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 안드레이가 휴대폰으로 더 많은 기사들을 보여줬어요. 6개월 후에 한국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해냈어. 그 소재들을 만드는 자체 공장을 지은 거야. 일본 의존도를 6개월 만에 90%에서 30%로 줄였어. 마치 누군가가 마술을 보여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갑자기 6개월 만에 복잡한 화학물질과 소재들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안드레이가 계속했어요. 한국이 우리 도움을 거절한 후 러시아 관리들이 한 말이었어. 한국이 제안을 거절해서 영광이라고 했어. 그게 러시아가 존경하는 힘과 품위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했어. 저는 펜을 내려놓고 이 말을 문질렀어요.
이 모든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한국이 대립을 피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사실은 믿을 수 없이 강하다는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전쟁을 시작하거나 경제적 압력을 써서 원하는 걸 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꿨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국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비엔나에서 베를린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거리들, 30년 동안 일해온 똑같은 정부 청사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떠났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한국에 대한 모든 파일들을 바라봤어요. 똑같은 두꺼운 폴더들, 똑같은 보고서와 차트, 그래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류들이 거의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어떻게 숫자와 통계를 읽는 것만으로 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초코파이와 변함없는 우정, 조용한 힘에 대해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열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제가 전에 써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나 경제 성장,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어요. 대신 러시아 가족과 임신을 구해준 한국 화자에 대해 썼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이 도망갈 때 모스크바에 남아있던 한국 회사들에 대해 썼어요. 자신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한다고 믿기 때문에 도움을 거절한 나라에 대해 썼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인쇄해서 3번이나 읽어봤어요. 제 예전 보고서들에 비하면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진지한 외교 분석이 아니라 동화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진실이 진지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주에 막 경력을 시작하는 새로운 외교관들에게 강의를 해야 했어요. 독일 전역에서 온 젊고 똑똑한 사람들로 국제관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손에 들고 교실 앞에 섰어요. 25명의 젊은 얼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준비하고 손에는 펜을 들고 있었어요. 아시아 정치와 외교 전략에 대해 배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안드레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초코파이를 마마라고 부르는 아들 미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아마 교수가 왜 국제법이나 무역협정을 가르치는 대신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자 표정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몇몇은 펜을 내려놓고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몇 명은 미샤의 첫 번째 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미소까지 짓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교실을 둘러봤어요. 이게 진짜 외교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위협이나 압력, 복잡한 거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외교는 힘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그게 독일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우리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나이였을 때 했을 법한 질문이었습니다.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표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연구한 어떤 나라보다도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러시아 같은 강대국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과제를 내줬는데 예전에 내주던 종류의 과제가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남아있던 한국 회사들을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도운 한국의 사례들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외교를 가르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로 모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권력과 경제 대신 우정과 의리,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른 교수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약하다고 했습니다. 국제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딱딱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학생들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강한 외교 관계는 단순한 정부 협정이 아니라 인간적 연결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저는 여전히 책상에 초코파이를 하나 두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손님이 와서 그것에 대해 물으면 안드레이와 그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의 조용한 힘과 변함없는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요. 아직도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전에 몰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한국을 진정한 친구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였는지 마침내 이해했어요. 한국은 큰 몸짓이나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작은 친절함을 통해 그 우정을 얻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예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초코파이 하나로부터 말이에요.